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 승진쌤입니다. 오늘은 1930년대 사회운동과 1940년대에 일어난 무장 독립투쟁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진행할 건데요. 자, 이제 3단계 1930년대 민족말살통치. 지난 시간에 일본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배웠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는지 배워야겠죠. 일단 지난 시간 내용 확인해보면요, 1910년대 무단에서 1920년대 문화로 가는 게 국내적 이슈 3.1운동이었다면 1920년대에서 이제 3,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로 나아가는 건 국제적 이슈가 강했다고 했죠.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나중에 할 대로 배울 겁니다. 이 대공황 이후에 전 세계 경제가 아주 그냥 박살나버렸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일본은 군국주의로 강화되었고, 그 결과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각각 전쟁으로 나아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들을 이 전쟁에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민족 말살 통치라고 배웠죠. 그래서 강조한 게 이거 보다시피 내선일체 이런 게 있었고, 창씨개명도 있었고, 또 전쟁터에 끌려가는 사람도 끌고 갔는데 징용이나 징병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해볼게요. 먼저 사회운동부터 배운 다음에 무장 독립투쟁은 항상 의열활동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적인 독립군 이렇게 보면 된댔죠. 일단 그러면 사회운동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사회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항상 일단 민족주의 계열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겠어요. 이 당시 민족주의 계열에서 했던 운동은 문맹퇴치 운동이 있겠어요. 이 문맹퇴치 운동 같은 경우 우리 교과서는 조선일보에서 주도한 문자보급운동, 아는 것이 배워야 산다 이것과 동아일보에서 진행한 분화로드 운동이 있겠습니다. 분화로드 운동은 포스터도 유명하죠.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 자, 이 분화로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요. 러시아어가 되겠습니다. 인민 속으로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러시아사 할 때 이 분화로드 다시 한번 언급할 거니까요. 이 세계사하고 한국사를 한번 합쳐가지고 이 분화로드에 대해서 그때 또 한번 알아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민족주의 계열에서 민족주의 이런 운동에 대해서 사회주의 당연히 비판하죠. 여러분들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사회주의가 민족주의 진영을 비판할 때 도저히 모르겠어 정답이. 그러니까 왜 비판했어라고 물어봤을 때 도저히 정답을 모르겠으면 그냥 자본가를 위한 활동이다 라고 쓰면 된다고 했죠. 또는 니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주의. 도대체 이 앞에 보는 거 다시 돌아가 볼게. 아니, 문맹. 여러분들 문맹이 뭔지 알죠? 글자 모르는 사람? 자, 글자 모르는 사람들, 이 글 알려주면 좋지 않냐? 이거 왜 비판하냐? 이게 도대체 왜 자본가를 위한 활동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전개한 곳 봐봐. 분화로드 같은 경우엔 동아일보죠. 문자보급 같은 경우엔 조선일보죠. 다 신문사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거 니들 신문 구독자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사회주의는 도대체 뭐가 잘났길래 이렇게 비판하냐? 얘네들은요, 직접 싸웠습니다. 약간 그 사회주의 특징이죠. 좀 빨간 분들. 마르크스가 애초에 자본가의 계급을 무너뜨리고 생산시설을 폭력투쟁으로 인해서 점거하라고 했잖아요. 특히 이제 1930년대가 되면 일제가 1925년 치안유지법 이후에 더욱더 탄압이 심해졌기 때문에 비밀 조직으로 되고요. 그리고 1920년대만 해도 농민 조직과 노동 조직의 움직임이 그닥 분화되어 있지 않았어. 근데 이때는요, 이게 딱 분화돼서 보다 디테일화가 돼가지고 투쟁이 더욱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는 우린 직접 싸운다라고 할 말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뭐 사회운동 파트였고요. 이제 무장 독립투쟁 가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의열활동부터 봐야겠죠. 1920년대 의열활동이 의열단, 김홍봉이 중심이 된 단체라면 1930년대 같은 경우에는 김구가 중심이 된 한인애국단이 있습니다. 자, 이거 결성 배경, 임시정부가 내부 분열되고 상태가 안 좋잖아. 쌤이 그 1920년대 얘기했죠. 임시정부 사실 이때 진짜 상태 안 좋았다고요. 이러니까 처음에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만든 이유는 외교론 때문에 만든 건데, 외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김구가 파악한 거죠. 우리도 실제로 실력 행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한인 애국단을 만들고
일본의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려고 한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있고요. 1932년 1월, 1932년 4월이 되겠어요.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본 국왕을 저격하다가 시도가 실패했고요. 이게 그 당시 모습 가져온 거예요. 체포될 당시에 이봉창 의사 모습입니다. 이봉창 의사에 대한 약간 좀 썰을 풀면 이봉창 의사께서는 원래 진짜 일본인처럼 살고 싶었대요. 실제로 일본이 되려고 노력 많이 했대. 일본어도 진짜 유창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임시정부에 나 독립운동하러 왔어요 했을 때 임시정부 요원들이 인가 밀정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였대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일본인처럼 살고 싶어 했던 이봉창 의사께서 왜 독립운동가로 투신을 했느냐? 바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조선인이 된 거야. 그 조선인으로서 차별 대우를 너무 당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그 교토에서 한번 천황이 행차한다 해서 이봉창 의사께서 본인도 일본인이 되고 싶은 감정에 그리고 일본인으로서 천황을 보고 싶은 마음에 교토에 갔는데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딱히 한글 편지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열흘 정도 구금된 적이 있대요. 그걸 보면서 식민지인의 실상을 깨닫고 이 독립운동에 투신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봉창 의사가 1월이라 했고 윤봉길 의사가 3월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 세 달간의 미싱링크를 연결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민국일보에서 아깝게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보도한 거야. 여기에 일본 군부가 열받아가지고 상하이를 쳐들어가 봅니다. 그게 바로 상하이 사변이죠. 여기에 윤봉길 의사께서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이 자기들 승전 기념식 겸 일본 천황 생일 파티 하는데 거기 가서 물통 폭탄을 투척해 성공해가지고요. 상하이 거류민 민단 죽이고 또 심지어 장군까지 죽이는데 성공한 사건이에요. 이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 영상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좀 돌려볼까요? 승전 퍼레이드 하고 있는데 지금쯤 아니야? 뻥 터지잖아. 여기에 거류민당은 그 자리에서 시체도 찾을 수 없었던 게 폭사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요, 우리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윤봉길 의사 안타까운 마지막 모습.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때 장제스, 즉 국민당의 수장 장제스가요,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것을 조선인청 한 명이 해냈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 조선인들, 특히 만주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속된 말로 약간 불법 체류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라봤대.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좋았어. 근데 이때 이후로 중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그 또한 다른 대한민국 또는 조선인들의 이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한중 연합전선이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윤봉길 의사의 의거다라는 거. 윤봉길 의사 최후까지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일제가 이 윤봉길 의사 사형시키고 참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아픈 게 시체를요 그냥 계단 밑에다가 던졌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짓밟고 가라 이거죠. 나중에 우리 해방되고 나서 윤봉길 의사의 시체라고 하면 될까요? 유해를 발굴했을 때 뭐 쓰레기장 근처에서 발견됐다나? 좀 분노를 표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에선. 자, 의열활동과 관련된 한인 애국단 알아봤고요. 이제 독립군 알아봅시다. 1930년대 초반엔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이 만주 지역에서 활약했고요. 자, 38년 후반 되면요, 기본봉이 이제 독립군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선의용대를 결성합니다. 자, 근데 앞에 있는 곳은 만주라면요, 조선의용대는 관내예요. 관내가 어디냐면 그 만주 말고 만리정성 인함 있죠. 그쪽을 보면 되겠고요. 자, 지도 보면서 봅시다. 북만주 지역이 한국 독립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혁신의회, 즉 민족주의 계열 예하 부대가 한국 독립군, 지청천 장군이 대표적이고요. 우리 교과서에 딱히 전투, 뭐 사도하자 전투 이런 건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선혁명군도 양세봉 장군, 영릉화 전투 이런 거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지도만 있습니다. 그 동부항일연군 김일성이 활동한 부대로 유명하죠. 자신있게 이걸 시험에는
낼 사람들이 옛날에 낸 적 있나? 누가? 모르겠습니다. 김일성 부대입니다. 어쨌든. 더 이상의 생략은, 설명은 생략합니다. 자, 조선의용대 김홍봉 여기 있죠. 내가 예전에 보여줬던 김홍봉의 실제 얼굴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관내, 즉 이곳 만리장성 이남에서 만들어졌고요. 38년에 만들어졌다가 42년에 나뉩니다. 김홍봉을 비롯한 사람들은요,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되고요. 김두봉이라고 또 따로 있어. 그쪽은 예난으로 가서 조선의용군이 돼요. 자, 그러면 1940년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지. 니네 시험에도 제일 중요해. 왜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예하 부대잖아. 한국 광복군 알아봅시다. 1940년 충칭에 정착합니다. 아니 쌤, 우리 배웠을 때 분명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근데 충칭에서 정착했다. 이것도 뭡니까? 지도 볼게요. 상하이에 분명히 만들어졌어. 근데 보다시피 1932년에 항저우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항저우로 이동했냐? 윤봉기를 사의거.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포탄 던졌잖아. 그래서 엄청난 의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의 감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상하이 있기 힘들어. 그래서 항저우로 갔어. 그래서 37년에 국민당 정부가 있던 난징 근처로 갔어. 자, 근데 37년이면 중일 전쟁이 본격적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 난징에서 있기 힘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쭉 이사를 하다가 결국 40년 됐을 때 충칭에 도착하고요. 충칭의 임시정부는 진짜 정부다워. 큽니다. 동도 여러 개가 있고요. 그냥 정말 작은 건물 아니었어요. 이 한국 광복군의 활동은 일본이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먼저 우리가 싸우자라고 선전포고하고요. 그래서 연합군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 인도 전선에도 참여하고 우리 한국 광복군이 참여해요. 보다시피 서양 사람들하고 같이 훈련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까지 수립하는데 그래서 미국 OSS 특수부대하고 연합작전 실시하는데 참 안타깝죠. 국내 진공작전이 1945년 11월인가 12월에 예정돼 있었어. 근데 일본이 45년 8월 15일에 써렌 쳤잖아. 그리고 이것도 너무 아쉬운 게 일본이 히로시마에 8월 6일에 원폭 맞고 그 다음 이틀 뒤인 8월 8일에 소련이 드디어 들어와. 그리고 다음날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한 방 떨어뜨려. 자, 6일 안에 그냥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일본 이놈들이 항복했으면 소련이 한반도로 안 내려왔겠죠. 그럴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분단 안 됐어요. 근데 일본이 6일 빨리 항복 안 해가지고 그만 소련이 한반도에 들어와 버리고 그래서 한반도 북부를 소련이 주장한 거 아닙니까? 미국은 이 한반도를 다 뺏기지 않기 위해서 38선 꺼가지고 남쪽은 그나마 미국이 된 거죠. 물론 우리가 만약에 분단 안 됐으면 우리 100% 자본주의 국가 됐어요? 라고 했을 때 그건 모르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난 됐을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를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국가를 건설시킬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모르죠 한 이유 중 하나는 이게 여운형 때문입니다. 여운형이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었는데 물론 여운형은요 공산당 활동을 했는데 공산주의자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쨌든 그 중도 좌파라는 거 그리고 좀 좌쪽이랑 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교과서에서 그래서 여운형이 좌쪽이어서 조금 비중을 줄여서 가르치는 게 있는데 당시 국내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여운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미군정과의 갈등 그리고 나중에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이쪽과 관련된 나라는 없죠.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대한민국 쪽 할 때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1940년대 항일민족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시대 구분을 좀 벗어나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어떻게 민족 문화를 수호하고자 했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수고했어요.